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족쇄에 묶였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족쇄를 풀어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재명 지사한테는 뭐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여권에서부터 이 대권, 당권, 이 지형이 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수님 보면은 당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의 여권 대선 잠룡들 간의 양강구도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양강구도는 이미 이제 대법원의 어떤 판결 나기 이전에 지지율 상으로 이미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두 자릿수가 이제 올라갔고 그 사이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 판결 전에 거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결 이후에는 이재명 지사가 아마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격차도 현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나가지고 족쇄가 완전히 풀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대선 국면뿐만 아니라 지금 8월 달에 있을 전대부터가 국면이 달라집니다. 왜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예컨대 지금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 경쟁자인 전대에서의 경쟁자인 김부겸 전 의원을 지지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확연한 그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대 대선 국면 모두 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얘기할 수 있고 저는 뭐 지금 어제 그저께 바로 이렇게 발생한 건데 벌써 많은 멘트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지금 뭐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이제 판결 직후에는 뭐 도정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은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뭐 수술실 CCTV 얘기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현안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재판에 연루되는 바람에 2년 동안 당선되고도 사실 전국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거의 아껴왔었거든요. 네. 그동안 참아왔던 메시지들이 이제 보따리 풀듯이 다 퍼붓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라던가 또 부동산 관련해서도 집안채 가진 게 죄는 아니지 않냐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금 이 종부세나 여러 가지 재산세를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조차도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 또 환호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가장 약점으로 지목됐던 게 당내 지지세가 약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은 아닌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무죄 판결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구도를 보게 되면 김부겸 전 의원이 나름대로 또 선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 이재명 지사와 손을 잡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켰을 때 이게 또 당권은 김부겸, 대권은 이재명 이 구도가 사람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그림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아마 이낙연 의원 측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변수가 사실 이낙연 의원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총리를 역임하긴 했습니다만 친문의 적장자로 보는 정치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결국 이낙연 그리고 당권 주자인 김부겸 또 이재명 지사 모두 다 정통 친문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통 친문 대권 후보나 당권 후보가 있었다면 이 친문 당원들이나 의원들의 지지세가 한 곳으로 쏠릴 여지가 있지만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전통적인 친문들이나 과거 친노들이 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틈에서 분명 이재명 지사에게 이제 주목하게 되는 친문들이나 친노들도 있게 될 것이고 그 파일을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약점으로 평가받았던 당내 기반마저도 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이번 전대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대선 구도를 우리가 너무 빠르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낙연 이제 후보 그리고 이재명 지사 얘기만 하고 있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살아난 거잖아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대법원 네. 판결이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결정이 난다 그러면 대선 국면은 완전히 바뀌고 3파전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생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자주장형의 다자 서로 경쟁형의 어떤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매우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저도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이런 이재명 지사 1년 정도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음 대선. 1년 정도 넘게 남긴 이 좀 장기간의 기간에서 변호사님. 이런 직진, 이재명 지사의 직진 먹혀들까요? 필요하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김경수 지사 얘기도 있고 뭐 정세균 총리도 얘기도 있고 뭐 한 4명 정도 하고 또 제3의 후보 한 5명 뭐 한다 하면 결국 이제 본선 경쟁력이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시간은 좀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버거운 후보가 저는 이재명 지사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보세요. 근데 지역적 기반을 안 볼 수가, 한국 정치에서는 이게 좋은 건 아닌데, 현실적 지역 기반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안동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후보보다도 TK 표를 가져오고, 단 한 표라도, 지금 뭐 넘버 1, 2하는 이낙연 의원에 비해서 단 한 표라도 대구 경북 쪽에서 표가 더 나올 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게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한국적 현실이잖아요. 또 하나, 이 수도권에서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어쨌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지금 어떤 업무에 대한 평가가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경북 안동 출신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고 경기도지사를 지냈다라는 건 경기도, 호남, TK까지 세 지역에 어느 정도 연고를 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본선 나오면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뭐 난세의 영웅 나온다고, 이게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오히려 보면 이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이 무당층에게는 굉장히 호소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이.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본선을 통과를 하고 이제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 나오면 굉장한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마 미래통합당도 이 부분으로 굉장히 걱정할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오히려 이낙연 의원보다는 훨씬 상대하기 버겁다는 아마 내부 평가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는 경선인데 이 경선이라는 게 결국 이제 친문, 비문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2016년 경선에서 워낙 친문 진영하고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마 친문 진영들도 경선 과정 가면 갈수록 중요한 건 정권 재창출이고 누가 본선에서 최강의 카드지라고 생각을 하면 2016년 같은 그런 강한 비토는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의 행보가 좀 궁금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1년 동안, 내년 경선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아마 본인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이 대구, 뭐 경북 이런 영남권의 어떤 표심 같은 거는 진짜 실제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 봐야지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럼요. 예,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또 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나누게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남기고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지사가요, 사실 뭐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분석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과거 얘긴데요. 이제 이 지사가 경선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갈등이 좀 있었죠.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법정 부담금 15조 원을 폐지하시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법정 부담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미 아니, 말씀드렸고,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제주시공단의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북풍농단이 왜 나오십니까? 네, 뭐 과거에 굉장히 격렬하게 이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평론가님.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당권 구도입니다. 이제 이낙연 의원 대선 경쟁자 이재명 지사와 이 당권 경쟁자인 이 김부겸 의원이 손을 잡을지 아닐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나왔을 때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 물론 당연히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일 거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김부겸 전 의원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지금의 당권 경쟁 구도에서는 이낙연 의원에게 여러모로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권 구도의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 측을 지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근이나 이 지사를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들은 심정적으로 김부겸 전 의원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응원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최선의 변수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낙연 의원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옛말에 왜 부자 몸살이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워낙 압도적인 지지율로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다 보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메시지가 항상 한 발짝 늦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뾰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게 말하면 둥글둥글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과거 황교안 전 대표의 이 세모 리더십까지 떠오를 정도로 너무나 원론적인 답변만 거듭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잃을 게 별로 없는 축에 속하거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잃어버릴 게 없는 처지 아니었습니까?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선명하고 뾰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남은 전대 레이스에서 부각되게 되면 김부겸 전 의원 측에서 의외의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혹은
생각보다 두 사람 사이의 표차가 상당 부분 적어지게 된다면 이낙연 의원이 당권을 잡더라도 어떻게 보면 추대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아슬아슬한 승리로 끝나게 됐을 때는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민주당 전대 레이스가 단순히 전당대회뿐만이 아니라 향후의 대권 가도에도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판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평론가분들이나 변호사님이나 교수님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대권, 당권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이 표심 어떻게 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요. 일주일 새, 2주일 새, 20대 여성, 특히 이 남자, 이 여자라 그러죠. 20대 여성의 지지율 추이가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건 급락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폭락이다. 폭락. 네. 거의 지금 한 15%가 빠진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빠진 거죠. 그것도 이제 20대 여성에게. 20대 여성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버팀목 역할을 여태 해왔어요.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오히려 지지를 덜 보냈고 여성들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보내왔는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확 빠진 거죠. 이건 뭐 결정적으로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이고 여성 전체로 봐도 지금 50%에서 44%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6%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성 전반이 사실상 현 정부의 어떤 여성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걷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크게 긴장하면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민주당이나 현 정부도 이런 지지율의 변동이라는 것은 급격한 것이고 급격한 거는 그만큼의 충격이 그 안에 내재돼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현 정부는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 포함해서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된 인권, 여성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아주 긴장감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도를 민주당이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박 전 시장의 일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까지도 굉장히 빠졌는데 지금 변호사님 보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 또 영향을 크게 받는 게 바로 이 재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다 공석이 됐으니까 과연 특히 이 민주당에서는 뭐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 또 뭐 여성시장 후보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래요. 뭐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당원당규에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보궐선거 있으면 후보 안 낸다고 돼 있으니까. 네.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어쨌든 지금 성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공석이 생겼을 때 공천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들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 교과서상으로는 공천 안 하는 게 맞죠. 다만 정치는 교과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장 하나만 있으면 안 내고 그냥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전재수 의원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시장까지 걸려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후보를 안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상. 그래서 저는 낼 거라고 봐요. 그 내는 어떤 그 논거를 만듦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거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원당규 개정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 당원당규 보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분죄가 중대한 잘못이긴 하지만 그 당원당규는 부정부패 등으로 봐서 뭐 정치자금이나 뇌물 이런 거를 애초에 착안하고 만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내가면서 공천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결국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볼 건데 그러면 이제 여성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성 후보를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후보를 내면 내년에 미래통합당에서 재보궐선거를 뭐로 치르겠습니까? 미투 선거로 치를 거예요. 서울시, 부산시 다 성문제니까 미투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려면 여성 후보를 나가서 맞불을 놔둔다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그러려면요. 전제 조건 지금 박원순 시장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피해 호소인이네 피해자네 고소인이네 하다가 결국 이제 피해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보여준 이 민주당의 모습들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서 여성 유권자들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면 이거 진짜 그동안 페미니스트와 미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이 민주당 시장의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이 문제가 생기니까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 여성 유권자들 지지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다음 선거에서 재보궐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내서 미래통합당의 미투 선거에 맞불을 놓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고 정리가 안 되면요. 내년 재보선에 여성 후보 낸들 별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 문제부터 정리하시라는 얘기죠, 저는.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민주당 어떤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뭔가 이 문제를 잘 정리한 이후에 후보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민주당이 이 부분을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지. 즉 그런데 문제는 선거를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여성과 인권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치하는 것이 공당의 어떤 의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를 내느냐 마느냐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유권자가 심판할 기회를 뺐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 자체가 사실 당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뭔가를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규정하고 심판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인 것이지 그것을 당이 스스로가 유권자도 아니면서 결정을 해서 우리는 내지 않고 안 내고 내고 뭐 그걸 판단한다. 그것도 오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교과서적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모든 권한과 심판의 어떤 기회를 사실 유권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를 어떤 상황이 됐던 것을 반성을 통렬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기초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후보를 내세워서 이 심판받는 과정을 반드시 민주당은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재보궐 후보 공천 문제는 민주당에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제 평론가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당권 후보 2명. 이낙연 그리고 김부겸 두 후보는 사실 약간 미묘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고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내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낙연 의원 측에서는 본인이 현재 우세하고 있다는 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네거티브 요소가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이 당원을 위배하겠다 이 말을 직접 하지 않는 것뿐이고요. 김부겸 전 의원이 이제 추격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많은 당원들은 사실 그래도 후보를 내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더 시원하게 대변하는 쪽으로 메시지가 갈렸을 뿐이지 누가 된다고 해서 뭐 후보를 안 낼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성 후보 낸다 이 방침에 맞을 만한 후보군이 꽤 있거든요. 박영선 장관도 있고 뭐 추미애 장관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 중량감을 가진 이 민주당의 여성 정치인 이름을 떠올려 봤을 때 선뜻 떠오르는 이름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서 서울과 부산 전략에 있어서 아무래도 서울에 힘을 더 주게 될 텐데 그 차등화가 너무 노골적으로 눈에 보이게 된다면 이 부산 지역 민심을 잃게 되고 그게 다음번 대선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요. 지금 사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중요한 자리지만 민주당이 전략을 수립하기 편한 반면 지금 뭐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부산에서의 전략을 이번에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다면 이번 보궐에서 부산시장 자리를 잃는 게 문제가 아니라 2년도 남지 않은 새로운 지방선거 또 새로운 대선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 지도부에서 상당히 또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4월 재보궐 공천 이야기와 이 민주당의 당권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광폭 행보까지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